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상업용 게임 얘기를 했죠. 네. 오락실이라는 곳에 처음 깔리게 된 퐁이라는 게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를 하게 되면서 대중문화로서 게임이 자리 잡게 됐다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임 중에 오히려 요즘은 오락실을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락실과 함께 게임기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이른바 가정용 게임기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정용 게임기라고 하면 흔히 닌텐도 스위치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기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 있으세요?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이게 가정마다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네. 집도 한데 요즘은 다 들어는 보셨을 소위 말하는 집에다 놓고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쓰는 이제 그런 게임기들을 묶어서 우리가 콘솔 게임기라고 부릅니다. 콘솔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모니터 외에 뭐 작동하는 뭐 조이스틱이라던가 컴퓨터 같은 걸 이제 장비 하나에 몰아넣는 걸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만큼 굉장히 게임기들도 고화질에 고성능에 막 보면은 화려하잖아요. 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요즘의 가정용 콘솔 게임이지만 아마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되게 조악한 화질에 그냥 점만 몇 개 찍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임기를 주로 어디서 보셨냐? 자기 소유보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야, 뭔가 약간 얘네 집은 사는 것 같아 하면 하나씩 있던 그 기계를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죠 아마.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한테 밉보이면 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구경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서러움이 가득한 그런 기계를 좀 이해를 했어요. 대충 그런 기계가 한국에 유입된 게 이제 1980년대부터라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벌써 이런 가정용 콘솔 게임기도 한국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네요. 역사를 지내왔죠. 지금 같은 콘솔 형태는 뭐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가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겠고 또 집집마다 이제 가정 상황에 따라 이게 비싸냐 싸다는 또 서로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죠.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이런 콘솔 게임기가 한국에서 좀 들어오게 되고 한 80년대 85년 6년부터는 이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만들어지던 가정용 게임기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중년 세대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제믹스, 겜보이 같은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됐던 건지 전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이것도 기억합니다. 이제 사고 싶었는데 집에서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설날 뭐 세뱃돈을 모아 사보자 이런 트라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신문 광고에 가격이 다 나왔었잖아요. 제믹스 같은 경우가 본체하고 조이스틱 다 포함해서 사면 한 10만 원대 당시 돈으로. 근데 당시 1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뱃돈을 맞춰보고 이건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기는 마냥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80년대 중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였으면 한국이 꽤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하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 삼저호황이라는 붐을 타고 한국이 뭐 수출도 잘 되고 흑자도 많이 보는 시기여서 여러모로 한국의 중산층이라는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살림 좀 폈다 하는 집에서라면 아이가 나 게임기 사주세요 하면 우리 집은 이제 하나 사줄 수 있지. 뭐 요즘 말로 플렉스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로 집에 게임기가 좀 깔릴 수 있게 되는 경제적 환경은 마련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좀 등장하게 되죠. 한국 특유의 분위기라면 뭘까요? 교육열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한국 하면 교육열 얘기를 많이 하고 예전에 오바마 미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자. 예나 지금이나 한국은 교육이 항상 최우선 순위였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에 뭐 진짜 10만 원짜리 당시 돈으로 아주 비싼 가전기기를 구매하는데 얘는 용도가 뭐냐? 노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각보다 얼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설령 가족이 넉넉한 집이더라 해도 부모님이 어디
게임질이야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안 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0년대 게임 경험들을 제가 이제 연구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나는 없었지. 내 친구 하는 거 보면서 손가락만 빨았어. 이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네. 한국적인 풍경이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랬다면 네.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용 게임기가 우리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한국의 게임 문화랑 해외를 크게 가르는 특수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게임기별 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사람이 게임을 하면 그 중에 몇 명은 모바일로 하고 몇 명은 PC로 하고 이제 이런 비율이 있겠죠. 글로벌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게임 플랫폼의 비중을 보면 2020년대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모바일 게임이 전체 게임의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콘솔 게임,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게임기죠. 이게 약 25%에 달하고요. 3위가 PC 게임, 이게 17%, 그다음에 오락실과 아케이드 게임이 대략 10% 정도가 이제 전 세계적인 게임 플랫폼의 비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북미, 유럽 같은 쪽으로 갈수록 콘솔 게임의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전체 콘솔 게임 이용자 중에는 이제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비중이 한 45% 정도 되는, 유럽이 45%, 북미가 45%니까 콘솔 게임은 거의 선진국용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이 콘솔 게임에 있어서는 좀 예외인가 봐요. 굉장히 예외입니다. 이게 네. 게임 전문가분들이 한국 게임의 특수성을 얘기할 때 항상 많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미, 유럽에 가면 전부 비디오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면 집에 놓는 그 게임기를 떠올리세요. 네. 근데 한국에선 다른 걸 떠올리죠. 우리는 PC방이 보통 뉴스 배경으로 먼저 나오는 굉장히 그쵸.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비중을 보면 똑같이 퍼센트로 보면 한국도 모바일이 약 50% 정도, 해외랑 요건 비슷합니다만 콘솔 게임의 점유율은 한국에서 1%에서 2%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거의 없고,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PC 게임입니다.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다, 아니면 리그 오브 레전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들이 전부 PC에서 작동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디오 게임, 디지털 게임을 물어보면 전부 PC로 하는 뭔가를 떠올리는 게 우리에겐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게 서구와 우리의 게임 문화를 가르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이 콘솔 게임의 빈자리를 정확히 PC 게임이 채운 것 같네요. 네. 근데 여기에도 또 되게 재밌는 이제 문화적 배경들이 좀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게임기라는 걸 집에다 놓을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80년대, 90년대에 계속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PC였는데, 이 둘의 차이가 좀 있는 게 사람이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락실에서 조이스틱을 잡고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조이스틱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겠죠. 근데 컴퓨터로 게임을 했어요. 그럼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을 해요. 네. 그러면 다른 조이스틱으로 게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PC 게임이 워낙 보편화되고 조이스틱을 잡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아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유행하는 게임들을 보면 전부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중심이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8, 90년대, 다시 말해 게임이 막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터페이스가 조이스틱, 패드가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였다는 사실이고, 네. 이 얘기는 곧 당시에 우리가 게임하기 가장 좋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기계는 PC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PC가 보급되었다는 것 또한 아까 얘기 드린 교육열의 외부 효과이기도 하죠. 근데 콘솔 게임이나 네. 뭐 사실 PC용 게임이나 둘 다 노는 게임인데 네. 콘솔 게임은 안 되고 네. PC는 왜 교육열에 의해서 허락이 됐던 걸까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 얘기가 들으시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옛날 문교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육부라고 하죠. 1980년대에 되게 재밌는 정책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의 미래는 컴퓨터 산업에 달려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PC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 1980년대 후반에 발표가 됩니다. 네.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학교들은 갑자기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예요. PC실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건 대규모 납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야, PC가 뭐야? 라고 시작하는 회사부터 원래 만들던 회사까지 전부
납품용 PC를 엄청나게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열이 높고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우리 중산층들은 뭐 우리 애가 앞으로 PC 교육이 필요해? 그러면 집에다가 컴퓨터를 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TV 광고 같은 걸 보시면 개인용 PC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난 어떤 순간을 보게 돼요. 맞아요.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막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PC 광고를 해요. 요즘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집에다 PC를 하나 놓는 게 뭐 PC로 그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도 PC를 놔야 되는 건 이 PC로 우리 아이가 미래 산업을 요즘 뭐 인공지능처럼 아이가 PC를 배워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종의 교육열의 효과로서 PC라는 것이 굉장히 널리 보급이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집에다 PC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우리 또 사교육이 한번 들썩들썩하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 학원이라는 게 요즘은 그렇잖아요. 취업용 이제 20대 이상의 학원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 학원이란 건 동네 학원이었어요. 동네에 그냥 상가 건물 2층에 학원이 열리는데 그 이전에 대유행했던 학원은 뭐였냐면 주산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주산을 배워야 먹고 네. 산다. 그래서 주판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던 시절이 대략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가 되면 이 주판이 정확히 컴퓨터로 바뀌는 시기를 맞이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모든 동네 학원들의 컴퓨터 학원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차지를 하게 되고 사실 지금 듣고 계시는 한 40, 50대 분들은 아마 맞아 나도 다녔어. 심지어 저도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PC를 부모님들이 사주는 건 네. 이제 미래에 네. PC가 이제 중요하다니까 사준 거지. 사실 네. 게임을 하라고 사줬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교육을 위해서 사줬는데 네. 우리가 이 역사 얘기하면서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연구소에 비싼 컴퓨터 갖다 놨더니 뭘 하느냐? 게임 만들어서 놀고 있었다. 네. 똑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놀고 싶은 본능이라는 건 뭐 전문가부터 어린이까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컴퓨터 학원에 가면 뭘 하느냐? 몰래 서로 너 게임 뭐 있어? 이런 걸 교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컴퓨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콘솔 게임기는 텔레비전에 연결을 하죠. 그러면 거실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PC는 보통 어디 있죠? 방에 있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용 기계로 들어온 우리의 컴퓨터는 방문을 닫는 순간부터 게임기로 변신을 하죠. 또 아이들은 뭐 영어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게임 구동하는 건 또 금방 배워오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학원의 역할이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 게임 어떻게 실행시킨다를 배우고 새로운 게임을 복사해오고 또 당시에는 이런 게임 소프트웨어가 다 디스켓이라는 매체에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예. 기억이 나요. 디스켓에다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네네. 친구들끼리 막 돌리고. 막 돌려서 네. 쓰고 그리고 이 디스켓 매체가 되게 중요한 게 복사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 게임 관련 저작권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팔지도 않았어요, 게임을.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나 일본에서 누가 디스켓 한 장을 수입해 오면 그걸 전국이 똑같이 복사를 하는 이제 대불법 복제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학원에서 가져온 친구는 집에 몰래 설치해 놓고 보통 뭐 10시부터 저 잘게요 하고 문 닫아 놓고 문 닫는 순간부터 이제 밤새 게임을 네.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시기를 오래 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오락실도 있었지만 오락실도 쉽게 못 갑니다. 왜? 학교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다니면서 잡아가고 또 집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PC를 사줄 때 아세요. 이걸로 게임한다는 걸 아시는데 야, 그 불량한 오락실 가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해. 이런 마인드도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조이스틱, 패드 같은 게임 전문 인터페이스보다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릴 뭐 스타크래프트라던가 소위 말하는 PC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해외에서는 한국만큼 뜨지는 않았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 인터페이스의 보편성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자리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열 때문에 콘솔 게임기는 못 샀지만 네.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PC를 사게 됐고 그걸로 게임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손에 익숙해진 그 인터페이스는 쉽게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제 세대 근처의 사람들한테 터치 스크린에다가
문자 입력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희는 이제 키보드에 굉장히 익숙한 네. 세대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만큼 키보드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을 기반으로 써왔고 요즘 아예 유아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보다 먼저 검색을 배웁니다. 요즘은 음성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음성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큼 키보드 세대는 또 아니에요. 네. 이런 어떤 일종의 인터페이스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생기면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PC를 기준으로 게임한다가 대중화돼 버린 거고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해외와는 너무 다른 거죠. 해외에서는 PC는 PC고 게임기는 게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얘는 PC용 게임이었잖아요. 네. 키보드로 게임을 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쉽진 않았던 그런 차이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쓸쓸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은 다 전문 게임기로 게임을 할 때 한국에선 PC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 네. 참 이게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네. 우리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경제를 일으켜야 했고 쉽게 말해 노는 일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된 어떤 순간들을 살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논다. 돈을 내고 논다. 이런 걸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옛날 오락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네. 썬팅으로 항상 글자가 오락실이라는 간판 말고 지능개발이라고 써 있는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놀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놀 때도 네. 뭔가 교육적인 효과를 예. 얻어야 되는 예, 거죠. 이게 지능 개발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어요. 지능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얘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PC 기반으로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의 게임 문화가 결국은 PC 방으로 가는 거죠.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플스방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건 근데 그게 또 게임 전문 기기인데 별로 안 떴죠. 네. 한국에서 PC방이 뜬 이유는 우리는 그냥 PC가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놀지 말라고 해도 결국 PC를 사용해서 노는 게 오늘날 PC 기준으로 한국 게임 문화가 정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교육열과 노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로부터 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미국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그 비싼 PC로 네. 컴퓨터로 게임을 했던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고 네. 정말 사람이란 네. 이 놀고 싶은 마음만큼은 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꺾을 수 있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밤에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붙잡혀 있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냐? 사실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PC 교육이 대세다라고 80년대 네. 얘기해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지만 당연하게도 PC를 가지고 아이들은 놀 생각을 한 거고 뭐 이런 얘기는 결국 똑같습니다. 그 최초의 게임이 탄생했던 물리학 연구소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리는 뭐만 주어지면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도 어쨌든 오늘날의 우리 게임 산업이 새 시장을 열었잖아요. 네. 어찌 보면 더 나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죠.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제일 큰 비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각 게임사 창업주, 1세대 개발자들 보면 대체로 그 무렵 PC 교육 열풍 시대에 처음 게임이란 걸 보고 이걸 만들어야겠어라고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결국 새 산업을 이끈 건데 한편으론 뭐 K-팝도 그렇죠. 한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막 딴따라다. 네. 비하당하던 놀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K-팝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이라는 매체도 그 놀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중문화 시장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흥미롭고 한편으론 서글픈 점이겠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갈게요. 내일 뵐게요.